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 수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거기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는 걸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냥 이제 연습 문제부터 일단 한번 보시죠. 국제 수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복식부기의 원리를 적용해 다음을 국제 수지표에 작성해 보시오. 그러니까 뭐 회계학을 좀 공부한 학생이라면 복식부기 원리를 좀 알고 있을 텐데, 뭐 모르고 계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복식부기 원리라는 게 우리 가계부 쓸 때는 단식으로 쓰죠. 한 줄에다가 뭐 수입, 지출, 뭐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데, 이거를 복식부기의 원리는 하나의 양의 방향에 뭔가가 있었으면 음의 방향, 마이너스에다가도 어떤 항목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내용이 있으면은 양에도 음에도 각각 적어줌을 통해서, 각각 정해진 할당된 금액을 적어줌을 통해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로가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회계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국이나 뭐 어카운팅이나 이런 부분은 살짝 뭐 지식은 모자랍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국제 거래 간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실생활에서는 또 우리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국제 수지표, 국제 수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기본적인 국제 금융을 이해하는 데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을 놓게 될 겁니다. 그런 원리,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 복식부기의 원리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차변, 대변 얘기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플러스인 부분, 마이너스인 부분들을 각각에다가 쓴다. 그리고 차변, 대변의 합이 항상 0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국제 수지 표를 그렇게 작성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balance of payment입니다. balance of payment. 그래서 balance sheet이 대차 대조표예요. 어카운팅에서 얘기하는 대차 대조표인데, 대변과 차변을 대조한다 이거죠. 그래서 0을 만든다.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부기 또는 어카운팅입니다. 국제 수지표도 마찬가지로 balance of payment, 그 대변과 차변 각각이 0이 되게 만든다,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balance of payment를 우리는 국제 수지표로 쓰고 있고요.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쓰고 있고, 수지라는 게 사실은 참 그 뜻이 한 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수지 맞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수지가 맞다는 게 뭐 양의 이득을 얻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지만, 수지가 맞다라는 게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진다, 밸런스가 이루어졌다, 균형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입과 지출, 뭐 한자어다 보니까 국제도 한자어고, 그쵸? 그래서 국제 간의 무역 거래, 국가 간의 무역 거래를 국제 수지표로 작성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로 가져와 가지고 4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국내에서 해외로 100억 달러의 제품을 수출했다. 수출이죠, 수출. 그러면 상품을 우리가 판 겁니다. 그럼 이 거래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겁니까? 그쵸? 우리가 물건을 100달러어치 100억 달러 가치의 물건을 외국에다 건네주고 100억 달러의 캐시 또는 어떤 달러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 거래가 있은 거예요. 그죠?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왔어요. 그런 겁니다. 거래의 모든 이제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한번 잘 써놔보자. 그게 이제 사실은 가계부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복잡한 과정은 다 설명하지 않을 테지만 그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죠? 책에다가. 그래서 부킹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100억 달러의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을 했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으로 5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쵸? 요거는 해외여행으로 5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한화를 50억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국에 나갔고 50억 달러를 냈어요. 그러고 우리는 뭘 받았죠?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았죠. 위에 거 제품을 수출한 거는 상품, 재화를 수출하고 100억 달러를 받고, 밑에 거는 외국 여행에 나가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5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겁니다. 되셨죠? 네.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흐름, 그 다음에 실물의 흐름. 실질적인 것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물론 형체는 없어가지고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재화와 서비스,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시장들을 실물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 뒤에 있는 시장들을 자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자본 시장에서는 그 이제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상품들이 있고, 자본 상품, 금융 상품들이 있죠. 그 금융 거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시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실물을 거래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본 또는 금융에 대한 거래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회계장부에다가, 여기서는 국제수지표에다가 다 적어놓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됐는지,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다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 원리를 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 어카운팅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게 잘 봐오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거를 한번 익혀보자 이거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증권을 2억 달러 매입했다. 그쵸? 2억 달러를 매입했다. 2억 달러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증권을 2억 달러어치 산 겁니다. 상품이 들어왔습니까? 재화가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서비스가 들어왔나요? 아니죠. 금융 자체가, 그러니까 돈 자체가, 자본 자체가 들어온 겁니다. 뭐 직접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데 대한 어떤 자본금을 마련해 주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주고 책상을 사주고 이런 것들 직접 투자, 아니면 또 기계를 장만해 준다거나 이럴 수 있죠. 외국인이 아니면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간접 투자, 증권을 사서 자본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이런 일들을 하죠. 달러를 사놓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미래에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지나면서 IMF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왜 위기가 왔냐, 가장 쉽고 정확한 답으로는 외환고가 부족했다 이런 거죠. 외환고가 있어야지 이런 무역이나 어떤 다른 금융상품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지불해야 되는 달러가, 중앙은행이 처리해줘야 되는 달러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그러니까 원래 뱅크런이라는 게 그런 거죠. 경제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축을 해놨던 사람이 내 돈이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내가 저금해 놓은 돈을 다 찾아주세요 한꺼번에, 그러면 은행이 망하는 것처럼 신용이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자꾸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모든 경제적인 실질
시장에도 실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한국은행이 5억 달러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했다. 국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이 투자했던 달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중앙은행으로 사왔다라는 겁니다. 뭐 달러도 화폐지만 화폐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아니면은 원화 아니면 위안화 이런 것들을 서로 사고 팔면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들을 한 표에 국가 경제 거래, 국가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표가 국제 수지표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가계로 따진다면 한 개별적인 어떤 거래를 경제 활동을 책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를 가계부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국가의 가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가계부에 하나하나 쓰고 있지는 않지만 복식국의 원리로 작성을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찾아보기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국제수지표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의 구성 체계를 한번 보죠.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입니다. BOP라고도 하기로 하고요. BOP, Balance of Payment. 그래서 국제수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원래는 이제 요 경상수지,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 오차 및 누락은 뭐냐? 이게 이런 것들을 쭉 쓰고 다 확인을 했는데 어딘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자나 이런 거의 평가에 대한 기록이 잘못돼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표 같지만 이게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다 적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어떤 순간에는 몇 퍼센트 안 되는,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차 및 누락에다가 쓰고 결국은 밸런스를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지를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항목이 하나가 있고, 이제는 이게 경상수지라는 거는 current account라고 합니다. 이게는 자본수지, financial account죠. 파이낸셜 어카운트가 자본 또는 금융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분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거를 합쳐가지고 금융 및 자본 및 금융수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게 한 2012년쯤에 한번 그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테이블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와서 돼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표로 요약한 것 중에 요거를 한번 다음 표에서는 제가 설명할 때는 다시 표를 다시 정리해 놨으니까 그 표로 한번 세부적인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들 Financial Account, 자본 및 금융 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신문이나 예전에 이제 뭐 여러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의 흑자 폭이 몇 퍼센트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특히 국제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큰 경제 규모,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 규모는 작은 데 비해서 무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우려, 흑자 폭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거는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그걸로 우리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한번 본다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상품수지는 뭐냐? 우리 재화를 팔아가지고
물건을 수출해서, 그죠? 요즘 뭐 수출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 많이 하는 것들, 반도체도 유명하고 뭐 자동차도 수출하고 있고요, 그죠? 가전제품들 수출 많이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왔다거나 그러면은 그 양의 방향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사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라든지 뭐 이런 저작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불한다거나, 저작권 자체를 사오는 건 자본수지, 파이낸셜 어카운트, 뭐 금융수지, 자본수지 쪽에 들어가지만 그 각각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서비스 수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수지는 뭐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뭐, 그러니까 이게 또 GDP, GNP 개념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디스팅션 차별이 좀 있긴 하지만, 소득수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적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아예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에 따른 소득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우리나라로 보내주면 그게 소득수지가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받았던 노동소득을 베트남 현지로 보낸다. 그러면 소득수지에 마이너스 계정에 써야겠죠. 그게 소득의 움직임, 기본적인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있는 거죠. 그 노동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전 소득이란 건 뭐냐? 차관을 빌려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소득을, 그러니까 그 생산 요소나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전 소득이 됩니다. 이전 소득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 받아오는 이전 수지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얻는 수익률, 그 다음에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노동 소득, 그런 것들을 각국으로 옮겨가는 거는 소득 수지에 해당이 된다. 그걸 경상수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 수지는 투자 수지랑 기타 자본 수지가 있고, 투자 수지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있는데 뭉뚱그려서 투자 수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 투자,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는 자본을 사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간접 투자는 그거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또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을 사고 파는 거, 간접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 수지는 주로 이제 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속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금융 거래들을 적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페이먼트, 그러니까 재화를 수입해서 아니면 재화를 수출해서 받고 주는 달러화와 원화의 교환, 뭐 이런 것들을 기타 자본 수지에 적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복식북이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는 거 있죠. 재화를 줬다. 그럼 받는 거 있죠. 달러를 받아오죠. 재화에 해당하는 재화의 밸류, 재화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옵니다. 그 받아오는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자본수지에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 대변은 양의, 우리나라의 이제 밸류 차원에서 양, 그 다음에 왼쪽은 차변, 밸류 차원에서 그런 거를 적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차, 누락, 항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표가 구성되어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여기 이제 표로 왔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 뭐냐? 국내에서 해외로 100억 달러의 제품을 수출했죠. 수출한 거 경상수지 중에 예, 이게 다 써져 있습니다. 경상수지 중에 상품 수지에 들어있죠. 예, 상품 수지에 양에 쓸 거냐 음에 쓸 거냐 100억 달러 제품을 수출했어. 그러면 상품 수지 양의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러면 상품 수지에 양의 방향으로 100억 달러 억 달러를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1번 첫 번째 100억 달러는 여기 대변에다가 써준다라는 겁니다. 대변은 가치 방향으로 플러스, 차변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계산할 때도 그렇게 계산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만 쓰느냐? 대차대조표라면 음의 방향에 거래도 하나가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금융 거래가 일어날 건데 우리가 100달러를 받아왔어요. 현금으로. 그쵸? 그럼 여기다가 기타 자본 수지, 기타 투자 수지가 아니니까 기타 자본 수지에다 쓰겠죠? 100달러를 받아왔다.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해외여행으로 50억 달러를 지출했다. 지출한 거죠, 지출. 이거는 수출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5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서비스 수지죠. 여기 서비스 수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상수지. 그 중에 여기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 방향이죠. 50억 달러인가요? 50억 달러. 그럼 서비스 수지에 이 두 번째 트랜잭션 50억 달러를 쓰고 50억 달러의 투자? 아니죠. 기타 투자에 기타 자본 수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두 번째 트랜잭션으로 50을 쓰는 겁니다. 되셨나요? 다음,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2억 달러를 매입했다. 자본 및 금융수지죠. 아니면 또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트니까 자본 및 금융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2억 달러를 매입을 한 거예요. 2억 달러를 매입했으니까 2억 달러의 금융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투자 수지 중에 이제 간접 투자, 증권 투자에 2억 달러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2억 달러. 근데 이 2억 달러가 현금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들어온 거 여기다가 기타 자본 수지에다가 2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 2억 달러, 요 2억 달러가 이렇게 같이 양별에다가 하나씩 각각의 거래에 쓰여지게 됩니다. 복식부기의 원리 한번 더 이해하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5억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매입했죠. 그러면 준비자산이 됩니다. 준비자산 매입한 거 준비자산이 5억 달러를 매입한 것이므로 차변에 5억 달러를 매입을 했고 이거를 기타 자본 수지, 여기 투자 수지나 금융거래이고 직접 전형적인 금융거래이고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나 아니면 투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도 4번 그 중앙은행의 트랜잭션, 중앙은행의 거래를 이런 식으로 차변 하나, 우변에 하나를 써줬습니다.
요 사실은 이제 소개라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원래 표에는. 근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의 항목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소개 여기까지 경상수지 소개를 살펴볼게요. 그럼 차변에서 50, 대변에서 100. 그죠? 그럼 요거 100 빼기 50은 플러스 50이죠. 요거 수지로 따지면 이거 플러스 100. 요거 따지면 마이너스 50. 그래서 원래 단식 부기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단식 부기로 쓴다면. 그럼 5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죠.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다가 판 물건의 가치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서비스 받은 것보다 크다. 수입한 것보다 수출한 게 많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난 겁니다. 됐죠? GDP 설명드릴 때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상수지 적자죠.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또 보게 될 테지만 요거 이제 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107이죠. 107. 그죠? 100 더하기 2 더하기 5 107. 요거는 57입니다. 그죠? 이게 각각을 또 더해보면은 요게 플러스 2, 요게 마이너스 50. 그쵸?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요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47이 되죠. 그죠? 거기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5 또 있으니까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50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50이에요. 자본금융수지, 자본금융계정의 적자죠. 근데 뭐냐? 요거 두 개 매치해가지고 요거 원래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 계정 두 개는 따로 없는 거니까 우리 집계를 한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해보면 전체 한 열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0. 순수지라고 얘기하는 이거 국제수지는 항상 0이다. 그게 바로 Balance of Payment. 국제 수지표를 본다면 국제 수지의 균형은 항상 0이다. 요거 50이랑 107 생략하고 딱 보면 157 될 거고 157 될 겁니다. 그죠? 플러스 157 마이너스 157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각각을 나타내서 복식부기의 원리로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수지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뭐 더 복잡한 경우 아주 뭐 설명하기 힘든 상황들이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무역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무역론의 전공은 아니라서 실무 무역 쪽은 아니라서 저는 사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론 쪽 부분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할 때 가격을 말하느냐 내려놓을 때 가격을 말하느냐 가격을 이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계정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열티의 값을 지불하는 거라든가 저작권의 어떤 일부를 지불한다거나 사용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이 사실 물적재산권보다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이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경제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또 설명하는 책자가 있긴 해요.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관들에서 발표한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사용자 매뉴얼처럼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찾아볼 필요 전혀 없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지표가 어떻게 작성된다는 원리 이해하시면 될 거고 무역 실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에 또 상당히 또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교과서에도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국제 거래에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나는데 실물시장의 거래가 금융시장
거래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기 위해서 복식부기의 원리를 사용해 보고 있고, 이게 뭐 어제 오늘 개발된 게 아니고 한참 역사적으로 오래됐죠. 회계학에서도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가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의 거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뭐 어음이라던가 뭐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겠죠. 선물도 있을 수 있고 파생상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새로운 테크닉들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 알 필요 없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국제 수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고민해야 될지를 이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다.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환율과 이자율과 물가 수준, 각국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떤 것들이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국제금융론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국제 거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들,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살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총생산 GDP, 그 다음에 뭐 GNP, 그 다음에 요 국제 수지표 자체가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국제적인, 거기다가 이제 국제 거래까지 덧붙여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넓혀주는 판단을 했다면, 점점 더 우리는 이제 초점을 환율 결정 이론 쪽으로 몰아가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환율 결정 이론 부분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델을 바탕으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환율의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거시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각각의 정부들이 거시 정책을 쓰고, 그 거시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변수들의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